고지혈증이 있다고 고지혈증약,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다고 골다공증약. 이렇게 하면 40개가 되더라고요. 그걸 드시면서 장기간 드시다 보니까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온갖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가장 심한 것은 턱뼈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턱뼈에서 주로 많이 나타날까? 골수염이고 골괴사증이고, 약물을 먹으면 왜 팔다리에서 안 나타나고 왜 얼굴에서 구강내에서만 나타날까? 이게 저도 공부를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게 제일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왜 그러느냐? 치아의 주변에 있는 치조골은 타 뼈보다 골 재생 능력이 40배가 높습니다. 골 재생 능력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썩은 뼈를 교체하는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뼈 자체 내, 치조골 자체 내의 골수에는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세포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기보다. 그러니까 팔다리나 어깨라든지 뭐 이런 머리 쪽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골수도 풍부하게 있고, 그 다음에 골수 자체 내에 괴사증을 일정 정도로 방어할 수 있는 파골세포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바스큘라리티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구강내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악재 작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유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약제는 염증성 증상을 억제시키거나 파골세포 흡수를 하고 있는, 골 흡수를 하고 있는 파골세포를 억제시키는 약물들을 많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턱관절이나 뭐 모든 관절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데노시팝이라는 약제도 있는데요. 이 데노시팝이라는 약제는 또 안지오제네시스, 혈관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강 내에 치조골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염증성 증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약들을 동시에 투여를 받게 되면 파골세포라든지 혈관이 억제되면서 거기에 면역 기제를 담당하고 있는 모노사이트라든지 파고사이토시스를 담당하고 있는 식세포 작용을 하고 있는 파골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억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썩은 뼈를 먹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아요. 파골세포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턱뼈에서 썩은 턱뼈를 먹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세포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쉽게 말하면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재활용 공장이에요. 재활용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장이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생각되면 쓰레기가 구강내나 골수 내에 쓰레기가 계속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염증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 그대로 쓰레기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포라든지 미분화 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골모세포라든지 이게 이동해 오지 않습니다. 자기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잇몸 질환도 발생되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생기고 골수염도 생기면서 골괴사증도 발생하고, 이런 게 악순환처럼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메디케이션, 약물에 의한 릴레이티드 오스테오네크로시스인데요. 약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는 약물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악토넬, 번비바, 알렌드로네이트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의 골다공증 약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파골세포를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랭클 리간드나 랭클 시스템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파골세포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국에는 썩은 뼈가 쌓여가지고 골수에 쌓여서 피질골을 터뜨리고 피부를 터뜨리고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MRONJ라고 하는 BRONJ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릴레이티드 오스테오네크로시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타틴이라는 약물입니다.
스타틴이라는 약, 고지혈증 약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아마 당뇨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백발백중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고혈압 환자의 90%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이 엄청, 당뇨 환자의 60% 이상이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고지혈증 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콜레스테롤 중에서 콜레스테롤 함량을 줄이면 혈관 내에 LDL이라는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LDL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시킨다라는 개념하에서 출발한 게 고지혈증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LDL을 줄여주는 거죠. 콜레스테롤 전체적으로 줄여주고. 근데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콜레스테롤 전체를 줄여줘요. HDL과 LDL이 있는데 HDL이라고 하는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을 줄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LDL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세포 벽의 단백질, 당단백질을 만들어내 주잖아요. 리셉터 역할을 하는 당단백질. 그 당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HDL이에요. 또 하나는 사이토카인들,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중에서 뼈 형성 단백질, BMP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는 게 어디서 만들어내냐? LDL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HDL에서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에서 만들어냅니다. 콜레스테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고지혈증 약을 먹어버리면 LDL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HDL도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세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 주는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단백질에 해당되는 막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성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고지혈증은 어떤 약물이냐면 고지혈증 약이라고 하는 스타틴 약물을 먹게 되면 결국 파골 세포 자체가 면역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해요. 콜레스테롤을 줄여버리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파골세포거든요. 파골세포는 썩은 뼈를 먹고 그것을 메발로닉 패스웨이라는 패스웨이를 통해서 HDL, LDL,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만들어요. 스타틴을 먹게 되면. 결국에는 스타틴도 파골 세포 자체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뼈의 재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격하게 떨어지게 돼. 고혈압 가지신 분들이, 당뇨 가지신 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아주 높아요. 그러면 당뇨는 뼈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당뇨약은 세포 바깥에서 우리가 수압차, 압력차를 일정 정도 고지혈증이 아니라 당 자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삼투압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포가 말라 죽어요. 세포가.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혈관 내에 당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게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그 당뇨병은 결국에는 세포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스테오블라스트라든지 오스테오클라스트 모든 세포 자체에 자신의 역할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 질환도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일정 200 당 조절의 200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골 재생에 효과가 없다. 많이. 그래서 고지혈증 약물을 먹거나 그 다음에 당뇨병을 약물을 먹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약물성 골개사증이나 약물성 골수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케이션 릴레이티드 약물 자체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또 스테로이드도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할 경우에는 혈액 부종을 일으킵니다. 혈액 부종을 일으키면서 일정 정도는 세포의 활성도를
낮춰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를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면 스테빌리티를 높여주고 상당히 좋아지지만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세포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콜라겐 분비량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거나 장기 주사를 시키면 안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대부분 면역 저하 있는 환자분들한테 대부분 골수 내에 아니면 리조인트라든지 관절에 주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그래서 스테로이드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노시팝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데노시팝은 안티안지오제니시스 혈액을 분비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노인분들이나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니조인트에 상당히 많이 아파하거나 그런 경우에 많을 경우에 그 데노시팝을 상당히 많이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현재 메디케이션 릴레이티드 오스테오 네크리시스를 일으키는 약물들 중에 한 4-5번째 들어가는 약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 그 다음에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그 다음에 데노시팝이라든지 안티안지오제네시스를 일으키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이 결국에는 턱뼈에서 치아의 치조골에서 골수 자체 내에서 골괴사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세포를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그 파골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썩은 뼈들이 쌓이게 되는 질환이고 왜 턱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턱뼈는 리모델링이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다른 다리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타 장기에 비해서 치조골에서는 40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40배가 더 썩은 뼈가 많이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썩은 뼈가 쌓이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칼슘도 흡수가 되지 않고 거기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치아는 흔들거리게 되고요. 왜냐하면 치아는 리가멘트 인대라는 걸로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코텍스하고 라미나두라하고 에이펙스에서 들어가는 바스큘라리티에 의해서 바스큘라리티가 확산과 그 다음에 혈관에 의해서 치아의 생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리가멘트가. 근데 그 리가멘트가 죽게 돼요. 결국에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지 못하게 확산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리가멘트 치아를 받치고 있는 리가멘트 자체가 염증성 증상과 함께 그게 괴사가 되고 그 다음에 코티칼 라미나두라가 두꺼워지거나 또 하나는 골수 자체 내에 썩은 뼈가 발생되면서 라미나두라가 깨지게 됩니다. 페리에피칼을 찍으면 파노라마를 찍으면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골괴사증 환자는 라미나두라가 깨져 있는지 그 다음에 골수 내에 레디오 오페크하고 레디오 루센트 아닌 사이에 있는 회색빛에 레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보통 뼈에는 칼슘이 침착되어 있는데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칼슘으로 추착되어 있는데 그 어피니티가 가장 높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의 부착 어피니티가 가장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티칼본이나 그 다음에 메로본 자체 내에 가피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일정 정도 그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침착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큘라리티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괴사가 되죠. 이거 열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괴사가 되죠. 그러니까 치아는 틀니를 한다고 해서 안 나타나느냐? 틀니를 해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틀니는 일정 정도 계속적인 인덴테이션을 주기 때문에 컴프레션을 주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뼈에 자극을 받아서 크랙이 가게 됩니다. 이게 크랙이 같잖아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만 쌓여져 있는 썩은 뼈가 거푸집으로 있다라고 생각되면 단단하긴 하지만
충격에 약한 사기 그릇하고 똑같아요. 힘을 간단하게 주게 쫙 갈라지는 형태로 턱뼈도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 갈라진 사이로 염증성 증상이 발생되면서 골괴사증이 유발이 되는 겁니다. 결국 썩은 뼈가 골수에서 차게 되고 피질골을 뚫게 나오게 되고 얼굴이나 구강 내 피부를 뚫거나 구강 점막을 뚫고 나오는 것을 MRONJ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를 저하시키거나 또 하나는 아포토시스라고 해서 사멸화 과정을 일으킵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자기 사멸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왜 그러냐면 메발로니 페시아를 중지시키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결국 MRONJ에 해당되는 네노시팝이라든지 스타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은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세포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임상적으로 그걸 억제시키면 흡수율이 적어지니까 뼈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지만 썩은 뼈를 먹어야 그 썩은 뼈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라든지 아니면 BMP2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세포가 분비를 해야 그 주변에 오스테오블라스트라든지 골모세포라든지 메센카이말 셀들이 프로리퍼레이션, 디퍼런시에이션 분화도 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골세포 자체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재생의 기능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조절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조절력이 깨져 있는 것이 골다공증이에요. 근데 그 조절력이 깨져 있는 데다가 그 저울이 깨져져 있는 저울이 흡수율이 높아져 있는 저울이 더 흡수율을 적어지게 한다고 해서 평형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일정 정도는 활성화를 더 많이 시키게 되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활성화가 너무 됐다라고 자기 그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도 자기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자기 제어 기능에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를 발현시키고 또 하나는 BMP2를 발현시켜서 그 주변에 오스테오블라스트한테 내가 이 흡수한 부분들을 다 완성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놨으니까 시그널링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그런 시그널링을 보내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자기 시그널링을 받아서 제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세포 벽을 형성하면서 오스테오이드를 형성하면서 콜라겐도 분비하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칼슘을 분비해서 딱딱한 뼈화를 하면 오스테오사이트화 되는 겁니다. 골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온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못 거치게 하는 게 MRONJ,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먹였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마이그레이션, 클라스트 자체는 인액티베이션 시키면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너플드 보더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러플드 보더가 한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팔다리가. 그래서 걸어 다녀요, 이렇게. 실제로 세포가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그 걸어 다니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이동을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게 파골세포가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다핵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원은 우리는 어디서 얻느냐? 혈관에서 얻잖아요. O2를 혈관에서 얻잖아요. 또 하나는 에너지 소스에 해당되는 인산에 해당되는 ATP를 어디서 얻느냐? ATP를 당연히 혈관을 통해서 ATP를 얻게 됩니다. 근데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오스테오클라스트 파골세포는 아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많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혈관이 없는 쪽은 이동하지 않아요. 혈관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네노시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타틴이라는 약물도 혈관을 없애주는 약물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혈관이 줄어드는 부위는
오스테오클라스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혈관이 많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다가 아포토시스를 일으키면서 자기 사멸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이 자기 사멸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안에서 썩은 뼈가 다시 썩게 되고 더 썩은 뼈가 엑슈데이트 퍼스화되면서 피질고를 뚫고 압력에 의해서 피질고를 뚫고 뮤코사를 뚫고 피부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환자는 86세대에 있는 남자 환자인데 라이트 맨디블에 덴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덴처를 가지고 있어서 덴처를 사용하니까 저렇게 그 러프드 보더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좀 자라나 올라와 있는 조직이겠거니 해가지고 제거를 해봤어요. 다른 치과에서. 근데 안 없어지고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무슨 원인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냈었던 환자분입니다. 피스툴라도 이렇게 생겨 있고 이렇게 이제 러플드 보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피셔라툼처럼 보이죠? 에피스 피셔라툼처럼. 파노라마를 찍었더니 파노라마상에서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자, 멘탈 포라멘을 한번 볼까요? 이 멘탈 포라멘 여기 있습니다. 요게 멘탈 포라멘. 멘탈 포라멘은 45번, 35번 에이펙스에 10mm 하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번 치아를 세가지고요. 45번 부위에다가 에이펙스 딱 찍으면 이게 멘탈 포라멘이 나와요. 이 멘탈 포라멘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색깔과 비슷한 부위가 있나요? 회색빛에 이 색깔에 해당되는 회색빛에 멘탈 포라멘과 맨디블라 캐날에 해당되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지 않나요? 보이시나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똑같은 사진을 똑같이 갖다 놨어요. 아까는 안 보였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금방. 이걸 보는 방법은 멘탈 포라멘을 보는 겁니다. 멘탈 포라멘을 유심히 봤다가 다른 부위의 골수를 보시게 되면 골수에 레디오 루센트한 게 보입니다. 그림자처럼 보이게 돼요. 매지가이 같이 보이죠? 이 환자는 혈액 검사를 하면 ESR이 높게 나타납니다. 아주 높지는 않고요. 만성 염증성 증상을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적혈구 침강 속도가 높아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CRP는 C 리액티브 프로테인 급성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견을 보입니다. 대부분 골괴사증 환자는 ESR, 적혈구 침강 속도에 해당되는 ESR이 높게 나타나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찾는 방법은 파노라마 페리피카를 보고 라미나 두라가 깨져 있는지, 그 다음에 골수에 회색빛 멘탈 포라멘과 비슷한 형태의 레디오 루센트한 형태의 회색빛이 보이는지, 라미나 두라가 깨져 있는지를 첫 번째 확인하고 혈액 검사는 ESR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수염이나 골괴사증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는 이제 결국에는 골수에서 발생되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골수에 쌓여져 있는 골괴사의 그라듈레 티슈나 염증을 다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 링괄 코텍스까지 구멍을 뚫습니다. 퍼포레이션을 시켜요. 링괄 코텍스, 버칼 코텍스에. 왜 구멍을 뚫느냐? 오스테오 네크로시스 돼 있는 경계부에 해당되는 코텍스가 형성되어 있는 리액티브 액션을 가지고 있는 뼈 자체가 골수 주변이 단단한 뼈 형태로, 코텍스 형태로 경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골수와 연결이 돼야 뼈세포들도 이동하고, 그러니까 골모세포에 해당되는 파골세포도 이동하고, 그 다음에 메세인카이말 세포도 이동해야
뼈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골수하고 혈관이 통할 수 있는 부분을 퍼포레이션을 시켜서 이동해서 완전히 제거를 한다든지 이 주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퍼포레이션을 시켜줍니다. 버칼 코텍스, 링괄 코텍스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퍼포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에는 오스코 콜라겐과 스럼보노이드 펩타이드를 섞어서 인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코 T라는 지금 보이면서 이제 그 껌처럼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거푸집처럼 생겨 있는 손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뭉치처럼 콜라겐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콜라겐 덩어리는 6% 콜라겐, 수화된 콜라겐 자체를, 아테로 콜라겐 자체를 동결 건조화한 거고요. 거기에 스럼보노이드 펩타이드를 묻히거나 첨가되어 있는 것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 골수 내에 들어가서 겔화됩니다. 3주간 겔화됩니다. 이렇게 겔화되어 있는 부분의 위 쌍방에는 디펙트가 크기 때문에 그게 디프레션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막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인 막 대신에 알로본에 해당되는 마이본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오스코 콜라겐을 다시 뿌려줘요. 막의 역할을 합니다. 수철을 하고 컨티뉴스 락킹 수철을 합니다. 저는 임플란트를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치아에 뼈 이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인텍트하게 완전히 클로즈를 할 수 있게 가장 좋은 방법은 컨티뉴스 락킹 수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베올로 플라스티 할 때 많이 사용했었던 거지만 워터타이트 수철하고 해서 물 새 틈 없이 지킨다고 해서 워터타이트 수철하기도 하기도 하고 브랑켓 수철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담요 옆쪽에다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브랑켓 수철을 합니다. 이렇게 브랑켓 수철을 하고 그 주변에 오스코 콜라겐을 다시 주사제로 주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프레저 가하고 예.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약간 이렇게 노출되기는 하지만 이 밑에는 이미 안쪽에서부터 에피셀리움이 이렇게 차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2주 정도 지나면 한 달 정도 됐을 때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잘 나왔죠? 2달 정도 됐을 때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골수 내부에서 세포들이 이동해 오고 그 세포들이 일정 정도 살 수 있는 3주간을 유지하고 세포들이 콜라겐을 분비하고 하이록시 아파타이트를 분비하면 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뼈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딱딱한 칼시피케이션 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루트레스트가 있어서 루트레스트 할 때도 다 발치하고요. 틀니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틀니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는 부위인데 틀니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틀니도 만들어 줘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MRONJ 환자들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피스툴라만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라뉴션 티슈만을 제거를 해도 그게 낫지 않아요. MRONJ 환자들은. 아마 발치화가 계속 노출돼 가지고 계속 낫지 않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낫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치화도 그 안에를 완벽하게 열어서 골수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고 퍼포레이션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루브를 파가지고 옆에 있는 골수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골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나 겔화를 시켜줄 수 있는, 세포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스카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제에 해당되는 오스코 콜라겐이나 오스코 T를 스럼보노이드 펩타이드와 함께 채워주면 거기에 뼈 세포들이 와서 살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뼈에 피슬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이제 치아를 빼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했었던 환자입니다.
뼈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뼈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피질골과 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골수는 피질골은 오스테오사이트만 있어요. 오스테오사이트만. 그리고 골수에는 파골세포, 미분화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 그 다음에 거기에 뭐 RBC라든지 플라타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골수에는. 그걸 혈구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수에는 혈청이 있어요. 혈액에서 똑같이 혈구와 혈액세포, 혈청이 있잖아요. 그 혈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주요한 성분은, 혈청의 주요한 성분은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부민, 스롬빈, 비브리노겐, 컴프리먼트 모체, 사이토카인들,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청이. 혈구세포는 WBC, 화이트 블러드셀, RBC, 적혈구, 플라트레트, 모노사이트, 림포사이트, T셀, B셀이라는 림포사이트도 있잖아요. 뭐 에오지노필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구세포는. 모노사이트는 여러 가지 모노사이트들이 부착되면 거대 세포, 마크로파지가 되죠. 근데 그 마크로파지가 뼈 세포로 오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됩니다. 혈구세포는 결국에는 뼈세포하고 똑같아요. 뼈의 골수에 있는 세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마크로파지는 식세포 작용을 하잖아요. 똑같이 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골모세포나 미분화세포들을 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본바이올로지의 가장 큰 기본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떻게 했냐면, 썩은 뼈가 피질골에 있으니까 피질골 부위만 다 제거를 하고 골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골수는 피가 많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둔다라고는, 그냥 골수 피가 좀 나면 괜찮겠지 하고는 그냥 놔두고 디펙트 부위에만 알로본이나 제노본이나 아플라스틱 머터리얼을 거기다 이식했죠.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이동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목적 아래, 미명하에 거기에 막을 사용했어요. 고텍스 멤브레인이라든지. 노출도 엄청 잘 되죠. 고텍스 멤브레인. 그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했어요. 근데 콜라겐 멤브레인은 아무리 적층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일주일 만에 없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다 흡수돼요. 콜라겐은. 적층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그게 6주 가고 8주 가고 그러면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거기에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이동해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이브로블라스트만 만들어질 뿐이지 결국 세포들이, 뼈세포들도 거기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덩어리체, 아플라스틱 머터리얼이나 트리카신 포스페이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그 다음에 제노그라프트라 해당되는 뭐 소뼈, 말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쌓이게 되죠. 엑스레이 찍으면 하얗게 있으니까 아유 그거 단단하게 잘 올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상상할 뿐입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를 심어보거나 그걸 열어보게 되면 페리오스테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긁으면 다 나와요. 근데 그게 과연 뼈 재생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제론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뼈 위에 임플란트를 심잖아요. 그럼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반드시 1년 이내에 생깁니다. 거의 백발백중 생깁니다. 많이 해왔으니까요, 저도. 그런 환자들이.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중요한 원리 자체는 뭐냐, 골수에서 이루어진다. 병명도 골수에서 이루어진다. 비스포스포네이트, MRONJ, 오스테오마이라이티스, 파이브로스 디스플라시아, 네크로타이징 파사이티스 이런 건 다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골수에 염증이 생겼어. 뼈에 관련되어 있는 치주질환, 페리피칼 시스트 어디에 있습니까? 시스트가 피질골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골수에 있어요. 물혹이 다 골수에 있다고 해요. 파이브로블라스트도 다 골수에 있습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도
파이브로스 디스플라시아라고 하는 파이브로스 디스플라시아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자체가 과이 형성을 하고 있는 골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뼈는 피질골과 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질골과 골수로 이루어지는데 뼈는 피질골은 2 내지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신입할 때 초기 고정력을 얻는 데에는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라미나두라에서 라미나두라에 해당되는 2mm, 3mm에서 에이펙스에 해당되는 부분에 스테빌리티를 얻는 거예요. 메케니컬 스테빌리티.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서 얻느냐? 여기서 얻어요. 여기서. 나머지 70%는. 그러면 치아를 뺀 자리는 그 뺀 자리를 채워줄 필요가 있잖아요. 빈 공간이. 라미나두라에 블러드 클롯이 차면 그 블러드 클롯에 해당되는 세포들이 와서 이동해 와서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되잖아요. 만약에 치아를 빼고 그냥 임플란트만 심었다 그러면 갭이 1mm든 2mm든 3mm든 거기에 블러드가 차서 그 블러드에 세포들이 이동해 와서 임플란트 표면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사이트화 되면서 거기에 코텍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오세인테그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기존의 저널들에서는 조미 저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임플란트를 심고 난 다음에 2mm 이내인 경우에는 본그라프트를 하지 않아도 뼈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 버칼 코텍스는 줄어듭니다. 흡수가 되면서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볼륨 자체를 줄어들지 않게 하고 갭 자체를 채워주면 좋겠다. 1mm든 2mm든 3mm든. 그런 역할로 골수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거나 골수에 직접 채워줄 수 있는 약재가 있으면 좋겠다. 골 재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출발한 게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입니다. 아까 골수를 구성하고 있는 혈청과 혈액세포가 있다라고 했고 혈청의 주요한 성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부민, 스롬빈, 피브리노겐, 컴프리먼트 보체,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인 스롬빈이 일정 정도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혈청의 역할 중에 조절자의 역할을 해요. 스롬빈이. 파골세포도 억제하다가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파골세포의 골모세포도 활성화시키다가 억제하기도 하고 그게 스롬빈이에요. 스롬빈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스롬빈을 투여하면 오스테오블라스트인 골모세포의 표면에 스롬빈이 가서 붙으면 스롬빈이 어디에 붙냐면 오스테오블라스트의 PAR이라는 리셉터가 있어요. 파 리셉터라고 합니다. PAR 리셉터. 그 PAR 리셉터에 부착하게 됩니다. 파스 1, 파스 2 이렇게 있는데 동물에서는 파스 3가 주로 많고 영장류에 해당되는 것은 파스 1이 많습니다. 파 1에 해당되는 리셉터에 붙게 됩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에 스롬빈이 가서 붙으면 그 스롬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리셉터에 붙게 되면 그 리셉터의 당단백질이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OPG라는 오스테오프로테이게린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걸 많이 분비하면 랭클리간과 랭클 시스템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골 재생을 일으켜요. 랭클 시스템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스롬빈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롬빈과 그다음에 스롬빈의 일부 함량의 알부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피브리노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롬빈이 주요한 성분이죠. 스롬빈과 리도카인을 섞어서 사용하면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가 되는데 그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는 콜라겐 덩어리나 6% 이상의 콜라겐을 가지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골수 내에서 세포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집을 만들어줍니다. 갤로화되어 있는 집을 만들어 3주간 유지할 수 있는. 골수는 이렇게 오스테오이드 본이고요. 이게 이제 골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뼈는
모든 게 딱딱한 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수는 이렇게, 정상적인 골수는 이렇게 판상 구조로 구멍이 뚫려 있는 판상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골수예요. 이거는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81세대에 있는 71세대에 있는 여성 환자의 럼바에서 추출한 건데요. 골수가 이렇게 비어 있죠. 백지창처럼 생겨 있죠. 그 다음에 더 가까이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마른 나무 가지처럼 생겨 있어요.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콜라겐 덩어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화가 되지 않아요. 그걸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세포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우연치 않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엑스레이 상에서는 레디오루센트하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골다공증이고요. 이게 정상속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임플란트를 심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질고는 얇고 골다공증은 구멍이 크잖아요. 임플란트가 싱킹됩니다. 구멍이 빠져요, 그냥.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들도 있었냐면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가 한없이 들어가요. 그걸 여러 가지 거 빼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 중에 70대, 80대 환자분들 임플란트 수술하다 보면은 그냥 들어가요. 맨디블 자체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까 골수를 혈청이 유지하고 있는 콜라겐과 스롬빈을 같이 넣어주면 골수가 저렇게 변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단단한 뼈는 아니지만 풍성한 판상 구조화 되어 있는 콜라겐 덩어리와 함께 거기에 세포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혈청이 있는 혈청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풍부하게 있게 되면 당연히 세포들이 와서 살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입니다. 이렇게 판상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던 골다공증 환자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판상 구조화하는 겁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면 대부분 임플란트는 코티칼 본은 2 내지 3mm이고 트라베큘라 본 자체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6 내지 8mm를 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코티칼 본에서는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넣는 거고요. 본 매로에서는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를 넣는 겁니다.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는 한 달째 됐을 때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스테빌리티가 가장 떨어지는 기간은 한 달째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실패하는 가장 실패율이 높은 시기는 한 달째예요. 메케니컬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면서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토탈 스테빌리티는 떨어지기 때문에. 칼미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미시 책사에서 똑같이 그 그래픽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와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그려주면서 한 달째 실패율이 가장 높다. 이유는 메케니컬 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 코티칼 본에 코텍스에다 임플란트를 심으면 그 주변의 코텍스는 흡수작용을 일으킵니다. 오스테오 클라스트 액티비티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매로우에는 오스테오 블라스트의 액티비티가 높아야 돼요. 두 개는 다릅니다. 피질골과 골수의 액션이 달라요. 그럼 제가 오스테오 콜라겐이나 오스코 T는 어디에다 넣으라고 했어요? 골수에다가. 골 재생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골수. 피질골에는 파골세포의 액티베이션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는 오스코 콜라겐을 이제 뭐 드릴링이나 소켓 하고 난 다음에 드릴링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채우고 오스테오 콜라겐을 살짝 뿌리고 그 위에다 오스코 플러그, 오스코 T를 넣어서 채우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임플란트 신고 난 다음에 위 상방 부위에는 디펙트가 클 경우에는 마이본이라고 코티칼 본을 일정 정도는 깔아주고 한 겹 깔아주고 오스코 콜라겐을 이렇게 뿌려주는 이 과정들을 거쳐서 대부분의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수에 오스코 콜라겐과 오스코 T를 채운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코티칼 본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면 오스코 콜라겐은 3주간을 유지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3주간을. 3주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스테오클라스트와 마크로파지가 일정 정도 자기 역할을 액티베이션을 갖는 기간이 3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사이트화 되면서 자기가 콜라겐을 형성하는 것은 3주 이후부터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3주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야 돼. 어떤 이식제든지. 근데 그 이식제가 6주 이내에는 없애져야 돼. 3주까지는 최소한 3주까지는 유지해야 돼. 왜? 그 6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 칼시피케이션 과정을 거치거든. 딱딱한 피질골화돼요. 세포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피질골화만 되게 되면 결국엔 썩은 뼈만 돼요. 제노그라프트, 알로그라프트, 특히 제노그라프트는 알로그라프트는 그나마 일부 BMP라든지 그 다음에 콜라겐의 구조체가 인간하고 같은 동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제노그라프트에 해당되는 돼지뼈, 말뼈, 소뼈 이 소뼈들은 일정 정도는 재처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흡수가 안 돼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흡수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요. 흡수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은 오히려 면역 기자재를 면역 기능을 활성화해서 파고사이토시스를 하고 있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그것을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안티젠으로 보이게 되면 그 주변을 경계석을 만들어내고 그 주변을 접근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드릴링 하고 난 다음에 오스코 콜라겐 넣고 임플란트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플랩리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식립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스롬보니드 펩타이드와 연결을 해서 믹싱 팁을 연결합니다. 스롬보니드 펩타이드와 함께 콜라겐을 이렇게 믹싱을 해서 보통 한 20번에서 30번 이상 넘어가면 그 안에서 굳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믹싱 팁이 터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30번 이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 굳기가 빨리 굳기는 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20번에서 30번 사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연결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농도도 조절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이제 뿌려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스코 T를 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스럼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환자는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환자였는데 골수염 환자였는데요. 골수염 전체 턱뼈 전체에 골수염이 있어서 그래서 턱뼈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다 뚫었어요. 그리고 퍼스 디스차지를 하고 난 다음에 골수내에 다 긁어내고 난 다음에 골수내에다가 직접 주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골수염 치료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기존의 골수염 치료 방법은 뭐냐면 골수에서 골수 자체를 다 긁어내고 피질골도 다 긁어내거나 아니면 턱뼈 전체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치아도 다 빼야 되고. 근데 치료 방법으로서는 원인 치아에 해당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피질골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에 퍼스를 디스차지 하고 난 다음에 이리게이션을 보통 한 1리터 정도 합니다. 이리게이션을. 상당히 많이 하죠. 1리터 한다고 생각하고 50시리즈로 계속 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오스코 콜라겐을 스롬보니드 펩타이드와 함께 주사제를 놓고 추처하고 나오면 돼요. 되게 간단한 치료 방법으로 골수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3주를 유지하고 있느냐? 3주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자기 역할을 하고 제 역할을 하는 기간이 3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스코 콜라겐이나 오스코 T는 골수 내에서 3주간 유지하도록 실험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농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만들어지는지 골수에. 3주간 갤화돼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들이 이동해 와서 자기 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임시거처로. 보면 이것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피브린 로겐하고 스롬빈이 피브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스롬빈을 넣어가지고 바깥에서 실험을 해보면 이런 갤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셈 처리해가지고 보게 되면 콜라겐 덩어리와 피브린 덩어리가 일정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물망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물망이에요. 이게 세포의 골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 내에 이게 갤화 형태로 이렇게 갤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저렇게 셈 처리해가지고 보게 되면 저렇게 네트워크처럼 보인다. 세포들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3주간 유지하면서. 저희가 콜라겐 스롬보노이드 스카폴드를 이유는 니도케인은 왜 넣느냐라고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니도카인은 솔벤트 역할을 합니다. 용매 역할을 해요. 파우더인 여러 가지 파우더로 돼 있는 공급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 보톡스도 파우더로 공급이 되잖아요. 보톡스도 니도카인을 섞어서 살라인을 섞지 않고 니도카인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보톡스는 1cc. 저는 보통 100유니트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TMD라든지 TMD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TMD에 마세터 머슬, 그 다음에 템포랄 머슬은 구강내로 템포랄 머슬을 어떻게 하느냐. 인서션 부위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슬이. 템포랄 머슬이. 전, 중, 후. 이 세 가지가 구강 내에 인서션 부위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만 붙어 있어요. 그것도 구강 내에서만. 여기다가 다 찌를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한 포인트만 인젝을 하게 되면 이 마스터 머슬, 템포럴 머슬의 컨트랙션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테르고이드 머슬. 우리가 익스터널 테르고이드 머슬은 TMD의 앞쪽에 하면 여기 딤플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앞쪽에다가 인젝을 하시면 대부분 익스터널 테르고이드 머슬에 접근하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거고요. 니도카인 그런 역할을 하고요. 니도카인은 애니온 리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 구조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 잡아당기는 역할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스롬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톡스라든지 파우더로 돼 있는 파우더로 돼 있는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을 때 이걸 일정 정도 약효를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니도카인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세 번째로 동통을 없애줍니다. 90분간. 수술하고 동통 없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임플란트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아파하는 것은 동통이에요. 근데 스롬빈과 거기에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오스코티나 오스코 콜라겐에다가 니도카인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한 부위에다가 다 니도카인 넣어줘서 1시간 반 정도 동통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괜찮죠. 환자분이 동통도 없고 부종도 적어지게 됩니다. 스롬빈은 케모탁시스, 마스큐리티를 높여주고 디퍼런시에이션, 프로리퍼레이션을 일으킨다. 스롬빈은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골 재생과 파골 세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조절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2005년도에 멀티플 마이엘로마 환자인데 제가 치료를 못했던 환자입니다.
오스코 시리즈 자체를 개발조차 못했고 MRONJ의 원인이 골수에 있다는 것조차 몰랐었던 때예요. 2005년도는. 근데 우리나라는 비스포스포네이트나 악토네를 언제 수입했느냐? 2000년 초반에 수입했습니다. 초반에 수입하고 3년 뒤부터 이런 부작용을 골수염, 골괴사증 환자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골수염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 환자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노출되고 염증이 있으니까 골수염이겠지. 혹은 골수염은 골수를 긁어내거나 염증을 제거하면 다 낫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거를 했어요. 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힐링을 기다리는데 점점 퍼지죠. 한도 끝도 없이 퍼집니다. 뼈가 있으면 뼈 다. 구강내 전체가 다. 골괴사증이 상당히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자는 결국에는 제가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또 기다렸다가 항생제 엄청나게 썼거든요. 항생제를. 안티도 여러 가지 항생제를 썼습니다. 페니실린계, 세파계, 아미노글루코사이드 계열의 퀴놀린계 항생제 계속 높아지더 반코마이신까지. 어떻게 생기냐? 계속 퍼져요. 구강의 상하악으로 다 퍼지고 반대쪽으로 퍼지고. 근데 이 환자는 멀티플 마이엘로마 환자이기 때문에 다발성 골수종 환자이기 때문에 악토네를 계속 맞았던 환자예요. 그걸 중지시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염증성 증상이 골수에 생긴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드레싱만 하고 약 처방하고 펑거스 발생하고 결국에는 이 환자의 원인에 해당되는 멀티플 마이엘로마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치료도 못하고 치료도 드레싱만 하고 있다가. 근데 이게 우리 진료실에 현실화되고 있어요. 1년에 5만 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추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적조사를 해서 골다공증 약물이라든지 데노시팝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는 3년 동안 복용했었던 환자들 대상으로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10%로 가중치를 줘서 계산을 해봤더니 5만 명이 발생해. 1년에. 각 치과에 한 명씩은 1년에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아마 자신의 환자 중에 발치했는데 안 나시는 분들 가끔씩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환자들은요. 이 환자는 똑같은 환자입니다. 이 환자 왜 그러냐면 2005년도니까요. 몰랐으니까 완전히. 모르는 것도 죄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치아를 뺐는데 노출돼 있어요.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서 상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을 열어서 잇몸을 열어서 깨끗하게 이제 열어서 핫스팟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봐서는 골수염인갑다 하고는 인시전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다 제거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다 제거했어요. 수술도 잘 됐어요. 수처도 잘했고. 나도 칭찬 막 하고. 이거 수술 잘 됐습니다. 저 당시에는 그랬어요. 2005년도 8월달. 잘 기억하고 8월 31일 날이잖아요. 2달이 지났는데 뭐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4달이 지났는데 2달이 지났는데 뭐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4달이 지났더니 피스툴라 다시 생겨요. 그 자리에서. 이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다공증 약을 동시에 복용한 환자였어요. 그거 끊지도 않고 수술도 그 당시에는 그냥 했으니까. 열어서 보니까 썩은 뼈가 다시 생겨요. 아까 깨끗하게 제거했잖아요. 다시 생겨요. 상악은 저렇게 썩어버릴 거예요. 구멍이 뚫렸습니다. 상악동으로. 상악이 생기면 상악동에 구멍이 뚫리고요. 하악을 수술하잖아요. 맨디블라 캐날이 뚫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골수로 지나가는. 그래서 턱뼈를 다 긁어냈어요. 여기 잘라가지고 일리아콘 그라프트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지금도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환자를. 과연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던 게 골괴사증, 골수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파골세포는 골수에 살고 있고 골수에 염증이 생기고 골수에서 일어나더라. 이 환자는 위에는 일리학으로 이식을 했지만 아래는 이식하지 않고 플레이트로 됐는데 다시 재발했어요. 이렇게. 턱뼈가 남아있는 한, 골수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계속 남아있는 한, 계속 염증이 발생돼요. 예.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메발로닉 패스웨이에 해당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메발로닉 패스웨이를 브로킹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골세포에서.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기작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결국 파골세포가 억제되고 메발로닉 패스웨이를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골수에서 썩은 뼈들이 쌓여가는 증상이 MRONJ이다. 명확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골수에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로 연결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메발로닉 패스웨이를 브로킹하는 역할을 하고요. 스타틴이라는 약물도 상방부의 아세틸코에이에서 브로킹하는 역할은 리덕테이즈를 브로킹하면서 이 리덕테이즈가 환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메발로닉 패스웨이를 억제시켜 버립니다. 스타틴이라는 약물도. 아까 BMP2는 어디에서 발현한다고 그랬어요? 오스테오클라스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면 그 콜레스테롤에서 인터로킨 6, 인터로킨 1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BMP2를 발현시키면 BMP2는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액티베이션, 디퍼런시에이션, 프로리퍼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스롬빈은 어디에 작용하느냐? 여기에 스롬빈이 PAR 리셉터에 부착되면서 OPG라는 오스테오프로테게린이라는 것을 액티베이션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와 콜라겐 덩어리가 안에 들어가면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OPG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OPG가 랭클 리간드, 랭클 시스템을 억제시켜요. 그럼 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억제되게 됩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 자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재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 OPG가 증가하면 골 재생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롬빈을 같이 집어넣게 되면 골수에서 골 재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골괴사증 이렇게 수도 없이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나 지금 이제 개원하고 있을 때나 골괴사증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의 치료 방법은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를 이용해서 골수에다가 염증을 제거하고 골수를 연결시켜준 퍼포레이션 시켜서 골수를 연결시키고 오스코 T와 오스코 콜라겐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치료 방법들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 환자들은 이렇게 치료가 됐어요. 다.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1년에 보통 한 160명에서 150명 가까이 봤으니까요. 제가 2011년, 12년도부터 10년간 그 연구를 하고 나왔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한 1600명 정도 봤습니다. 완벽한 치료 방법으로 이미 고정화가 돼 있고 제가 구강암간면외과 학회에는 2014년도하고 2019년도에 국제학회와 함께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논설로도 이미 발표를 했고 대치협회지 2014년도 저널에 보시면 제가 MRONJ 환자의 치료에 성공적인 치료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대치협회지에 한글로 길게 해가지고 논문 원문을 제가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걸 읽어보셔도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골개사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실제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환자분들에 해당되는 이렇게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수도 없이 가능합니다. 원인은 골수에 있고 골수에 파골세포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썩은 뼈가 쌓여서 발생되는 질환이 MRONJ, BRONJ이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치료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골수를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 질환입니다. 이 환자는 최초로 이제 제가 그 2012년도, 11년도에 봤었던 환자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환자분한테 처음 설명하니까 환자분이 다른 데 또 거쳐서 여러 군데 거쳐서 다시 와서 저한테 치료받았던 환자거든요. 2011년도 11월 달에 처음으로 치료를 했으면 이 환자 첫 번째 환자인데 이 환자 첫 번째 환자는 아니에요. 멀티플 마이엘로마 환자고요. 아까 사망했었던 멀티플 마이엘로마 환자이지만 이 환자는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이제 상악동에 상하게 생겼고요. 여기에 발치하고 난 다음에 네크로시스가 발생돼 있죠. 여기 부골이 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8개월 뒤에 왔어요. 2011년도에 왔다가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없다고 합니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2012년도 8월 달에 왔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치료를 했죠. 이 환자는. 골수를 다 긁어내고요. 이렇게. 이게 크로즈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 팔로업 하면 다시 또 생겼잖아요. 아까도 문제처럼. 2개월 뒤에부터 4개월. 환자는 계속 팔로업 체크는 했었습니다. 근데 팔로업 체크 하다가 반대쪽에 생겼어요. 12월 28일 날, 2월 12일 날 여기 부으면서 치아가 다 흔들려요. 페리오돈탈 디지즈처럼 다 치아가 흔들립니다. 이걸 그냥 치아만 뺀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끊으신 거 아니에요? 예? 반대평안 수술하실 때 약 안 끊었어요. 끊었어요? 멀티플 마이엘로마니까. 멀티플 마이엘로마니까 자기가 나을 때까지. 멀티플 마이엘로마는 골수 이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 이식을 합니다.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신데 예, 치료를 했죠. 예. 썩은 뼈가 쌓인 부분은 또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물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환자는 그대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복용하고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치료가 다 되면 멀티플 마이너스 치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이걸 제거를 했더니 알베올라 본이 저렇게 크레기가 있잖아요. 썩은 뼈가 돼 있어요. 치아만 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치아를 빼면 저게 알베올라 본이 썩어 있는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 내에서 알베올라 본이 골수 있잖아요. 알베올라 본도. 그 알베올라 본에서 골수에 썩은 뼈가 이렇게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네, 요거는 다 제거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수 제거하고 퍼포레이션 시키고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를 넣고 수처를 했습니다. 이 환자를 이렇게. 낫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었어요. 근데 골수 내에 있는 골수의 골괴사증을 제거하고 혈관화를 시켜주면서 골수를 연결을 해주면 인텍트한 골수에 연결을 해주고 거기에 세포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스카폴드 역할을 하는 오스코 T와 오스코 콜라겐을 스럼보네이드 펩타이드와 함께 섞어서 집어넣어주면 수처하면 이렇게 낫는다. 골 재생에 효과가 있어요. 골 재생에 효과가 있는 것을 임플란트,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이런 데에도 사용해 본 겁니다. 실제로 증명이 이미 돼 있어요. 뼈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미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와서 팔롭 체크를 계속 이 환자는 2020년도까지 팔롭 체크를 했는데 뭐 임플란트는 심지 않고 계속 팔롭 체크는 했거든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골수염이 발생했죠. 이 핫스팟이 생겨 있죠. 피스툴라 뚫고 나와 있죠. 열어서 보니까 다 흡수가 돼 있어요. 그라뉴슨 티슈로 차 있고. 치아를 빼고 난 다음에 알베올라 본과 골수를 다 긁어냅니다. 요렇게. 뭘로 하느냐? 라운드 바, 우리가 그 덴처바 있죠, 덴처바. 로우 핸드스바의 덴처바로 그루브를 다 만들어줍니다. 알베올라 본, septal 본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메로우를 노출시키고요. 퍼포레이션을 시키고 난 다음에 링구알 쪽에도 퍼포레이션 시키고 버칼 쪽에도 퍼포레이션 시켰죠. 거기에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를 넣고 수처해 줬습니다. 나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이 환자를 이렇게 나왔어요. 깨끗하게 잘 나와서 이 환자도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오랫동안 드셨던 환자분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이 환자는. 뼈가 됐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나중에 이 환자는 골괴사증 환자입니다. 똑같이. 퍼스 디스차지 하고 있고. 이 핫스팟이 여기 보시면 하얗게 변해 있죠? 골수에 골괴사증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골수 자체네. 그래서 골수 자체를 완벽하게 다 제거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코텍스를 긁어내면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묻혀서 수처하고 나왔습니다. 이 윗부분 3개월 뒤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나왔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다 MRONJ 환자입니다. 골수염이면서 MRONJ 환자들입니다. 다. 깨끗하게 나와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생겨 있어요. 3개월 만에 열어봤더니.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알로본이나 제노본 자체를 볼륨 체인지 목적으로 좀 사용하는 시기였습니다. 요걸 집어넣어서 일정 정도는 어떤가 확인해 보려고 뼈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이렇게 수처하고 열어봤더니 6개월 뒤에 열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제노그라프트에 해당되는 제노그라프트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든 5년이든. 그러니까 바이오스라든지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가 돼야 자기 뼈로 대체가 되거든요. 임플란트 최종 보철물까지 했었던 환자입니다. MRONJ 환자를 치료하고 이런 환자들이 보면 이렇게 골수염에 골괴사증, 골수에 염증이 생기면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환자는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 40알 정도 먹고 있더라고요. 악토넬, 본비바, 파리노, 파노린, 니보트릴, 간질 발작, 발작성 빈백, 파킨스, 철결핍성 빈혈 이런 약물들 수도 없이 드시고 계세요. 당연히 MRONJ가 발생하죠. 이 정도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열어서 봐서 골수를 제거를 했더니 골수에서 이렇게 노란색의 고름이 나옵니다. 골수에서. 골수가 썩어버렸죠. 완전히. 그래서 다 긁어냈어요. 끝까지 다 긁어내고 오스코 T로 채우고 그 다음에 마이본으로 일정 정도 위에다가 올리면서 오스코 콜라겐을 뿌리고 멤브레인 형태로 일정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스롬빈과 함께 수처해서 이렇게 수처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퍼포레이션 돼 있던 것이 깨끗하게 나왔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도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환자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을 골수에 해당되는 것을 치료하는 것을 오스코티나 오스코 콜라겐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CT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치료를 했었던 게 뼈가 만들어지죠. 골수와 피질골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론으로 전개했었던 내용들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골수를 채워주면 오스코 콜라겐과 오스코틴,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와 콜라겐을 그 안에다가 채워주면, 골수에 채워주면 피질골을 만들어내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이동해 오고 그게 피질골을 만들어줍니다. 오스테오이드 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 요렇게 치료가 되고 MRONJ나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제가 골 재생에 관련되어 있는 원리와 그 다음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를 사용해서 골 재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MRONJ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이거 이외에 이제 다른 골 재생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약을 먹고 있을 적에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선생님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약을 먹고 있을 때 드럭할라데이를 갖지 않아도 그런 방법을 쓰면은 이걸 피할 수 있나요? 예, 그쪽 부분만. 지금 국소적으로만 접근했잖아요. 그 부분에는 예, 그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끊지 않아도 예, 맞습니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약을 끊는 것을 드럭할라데이를 갖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끊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먹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썸제제, 실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닮아 있는 리셉터를 어댑티드 하는 메디케이션을 하게 썸제제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 약제로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주사제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비타민 D 주사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제로 환자분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하고 아연, 칼슘이 들어있는 약제에 해당되는 비타본이라는 것을 아예 환자분한테 드립니다. 이거 대신에 이거 드세요. 환자분이 이제 그거 드시고 일정 정도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지 이런 걸 끊고 있습니다. 드럭할라데이는 안 갖고 예. 그냥 하고선 그 다음에 끊어라 이렇게 예,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비타민 D하고 에스트로겐 그런 호르몬 제제를 약을 쓰고 있다 이런. 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